예, 안녕하세요. 예. 그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대호 사무장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어떤 분이 생전에 증여를 받으셨는데 상속 포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자문을 구하셨는데 초과 특별수익자의 상속 포기. 네. 오늘은 초과 특별수익자의 상속 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상속 포기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속 포기를 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내가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이 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나서 상속 포기가 이익이 된다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상속 포기를 하고 나서 이미 저지르고 나서 심판문까지 손에 쥐고 나서 이 상속 포기에 대해서 무리하시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 포기, 이 초과 특별수익자의 상속 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맹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14조 상속 포기된 이거에 적용을 받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1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10억의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것만 포함이 됩니다. 다만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 여기서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상속 포기의 쟁점은 이 유류분권자를 내가 여기서 받은 증여가 1년 이전에 받은 증여가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아닌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자,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이 상속 포기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1026조는 민법 1026조는 상속 포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이것은 단순 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승인이 뭐냐면 3개월 안에 상속 포기했다 하더라도 요 기준은, 요 처분의 기준은 심판문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속 포기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심판을 수리하고, 그 심판문을 우편으로 또는 전자로 송달을 했을 때, 그걸 받으면 그 시점까지, 심판문의 수령 시점 이전에 처분행위가 있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의 차량을 폐차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물품 대금, 외상 대금을 받았다, 이런 것도 역시 처분행위입니다. 그래서
또는 피상속인의 퇴직금이 있는데 그 퇴직금에 대해서 계좌번호 알려줘가지고 송금 받았다. 역시 처분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 포기를 해도 유효합니다. 그냥 이게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 상속 포기가 무효입니다.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따라서 초과특별심사가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이것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유효인지 또는 무효인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무효라면 1114조의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1114조의 규정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받은 증여까지 다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과특별이식을 내가 했다. 그 상속 포기를 해야 되겠다. 유류분 반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그 상속 포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당연히 심판문 수령 전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을 출금해서도 안 되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이 상속 포기가 유효냐 무효냐도 이게 대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1114조 1114조 후문에 있는 유류분권자를 오늘따라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몇 개가 있는데 마크가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냐 증여가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 대법원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대법원에서 초과특별세입자를 할지라도 상속 포기하게 되면 1114조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대법원 판시가 나왔습니다. 유리분권을 해야 할 것을 한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제가 전국의 판결을 뒤져보니 하급심 판결입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현실에 실현하는 게 바로 하급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방법원, 고등법원입니다. 총 10개의 약 판결이 나왔는데 이 중에 직접적으로 이 1114조가 문제가 되는 게 2개가 나왔습니다. 2개. 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2개가 나왔는데 이 2개도 틀립니다. 서로 약간씩. 그래서 이 2개의 판결문이 이 유리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증여가 있을 때 상속 포기한 사람 증여가 있을 때 한 재판부에서는 1114조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막히네요. 한 재판부는 유리분권자를 침해할 것을 알고 하지 않았다. 이건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판결도 살짝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한다면 이 유용한 상속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주의할 거는 내가 받은 증여가 과연 상속 포기했을 때 유리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풀어두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많은 논란의 소지가 될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실무에서 정립이 돼가지고 일정한 지침이 되려면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자, 아버지가 있고 1남, 2남, 3남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데 사망하셨습니다. 1년이죠.
아버님이 총 30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요거를 30억을 보겠습니다. 자, 일남이 1년 이전에 10억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자, 요거 일남입니다. 일남. 일남이 받았고. 자, 여기서 이남이 역시 요걸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요. 일남이 10억을 받았고, 여기서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증여가 있었고, 여기서 삼남이 2억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나오겠네요. 여기서 그러면 10억. 자, 여기서 또 일남이 또 여기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남이 나머지가 얼마죠? 20억. 여기에 3억.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망하니까 없습니다. 일남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해서 20억을 받았고, 이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8억을 받았습니다. 자, 삼남은 2억을 받았습니다. 자,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기 때문에 30억의 법정 상속분이 10억이니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 유류분은 5억이 됩니다, 각각. 자, 이런 경우에 여기서는 원래 5억인데 하니 3억의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유류분. 만약에 일남과 일남의 이 돈이 그 1114조의 적용을 받아서 기초재에서 배제가 된다면 전체 재산은 이렇게 됩니다. 10억. 왜 이거 빠지니까. 상속인이 둘밖에 안 남습니다. 상속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4분의 1에서 자, 얼마죠? 2억 5천. 2억 5천만 원 돼서 5천만 원만 청구하면 됩니다. 일남은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10억이 포함이 된다. 이게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이 된다면, 자, 전체 재산이 30억이기 때문에 여기는 5억입니다. 그렇죠, 유류분. 3억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류분 반환이 이 3억인데 3억이 부족하게 되는 게 아니고 상속 포기했습니다. 전체 30억에 곱하기 4분의 1로 갑니다. 이때는. 왜냐면 없는 거니까. 상속 포기했으니까. 상속 포기해서 없는데 20억은 들어갑니다. 그러니 30억에 4분의 1이면 8에 32, 47, 28네. 7억 25, 5천만 원이 됩니다. 일남이 상속 포기함으로써 삼남의 유류분이 오히려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3억에서. 원래는 3억이었는데 이게 증가를 해버립니다. 두 번째, 유류분 반환 비율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기준이 아닙니다. 자, 유류분이 7억 5천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7억 5천 빠집니다. 유류분 초과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7억 5천을 빼면 5천 남습니다. 이게. 여기는 상속 포기했기 때문에 유류분이 없습니다. 그게 20억 가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반환 비율은 전체 유류분 초과 금액이 20억 5천만 원이니 곱하기 여기는 20억 5천, 그러니까 7억 5천 곱하기 7억, 여기는 물어줘야 되는 삼남의 7억 5천 곱하기 20억 나누기 20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사실상 거의 다 물어주는 겁니다. 일남이. 원래 일남이 포기를 안 했다면, 상속 포기를 안 했다면 3억을 나눠서 물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물론 뭐 여기가
5억 3천밖에 안 되고 여기 20억, 8억밖에 안 되고 20억 받았으니 거의 다 이제 뭐 3억도 거의 다 아마 여기서 물어줘야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5억 대 17억이니까 대부분 이제 일남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봐야 많아봐야 3억입니다. 왜? 유럽은 무조건 3억이니까. 근데 상속 포기를 해서 이걸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포함이 돼버리면 거의 7억 5천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이게 안 하니만 못한 겁니다. 상속 포기를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뭐 이럴 때 이런 얘기를 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는 얘기를 씁니다. 이럴 때. 자, 그러니 이것이 다 포함이 기초재산 포함이 될지 아니면 요거만 포함이 될지, 요거 포함이 되면 전체 재산이 20억이니까 이 삼남의 유류분은 저기 상속 포기했을 때 요것만 포함이 되면 5억이 됩니다. 5억. 예. 5억이 되니까 10억, 8억. 예, 18억. 5억 곱하기 18억에 여기는 10억. 아니, 18억이 아니네. 5억 빼니까 3억이죠, 3억. 예. 13억 분의 10억. 예. 5억 곱하기 13억 분의 10억이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반환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요게 들어가면. 물론 뭐, 상속 포기 안 했을 때보다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예.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상속 포기를 할 때 이 내가 받은 증여가 과연 유류분 기초재산에 대해서 빠질 것이냐 빠지지 않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그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예.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냐 그렇지 않으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물론 뭐 이제 그 말씀드리면 이 상속인의 배우자, 예. 뭐 손자, 예. 이게 이제 뭐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볼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한 증여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저 1114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과 이 당사자 자체가 빠져버린 것도 얘기했습니다. 예. 그냥 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의 지위와 상속인 자체에서 빠져버리는 거. 근데 완전한 제3자. 무슨 얘기냐면 무슨 재단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제3자입니다. 재단 같은 경우. 예. 재단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되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또 틀립니다, 얘기가. 예. 그래서 근데 여기 좀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상속인이었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 손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었습니다. 예. 재단은 처음부터 재단입니다. 상속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추정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제 상속인이 되는 추정상속인이었다가 사망 당시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상속포기를 해서 제3자가 됩니다.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따른 초과특별습제 상속포기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4조보다 1114조 후문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3자 재단이라든가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이 1114조 후문의 적용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뭐
하우징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초과 특별수익자가 상도 포기한다면 일단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비교. 그러니까 이 비교는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경우에 포기했을 때 기초재산에 어떤 재산이 포함되고 어떤 재산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채택될 확률이 높은 게 어떤 거냐는 거를 비교해 봅니다. 먼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가장 많은 가제 법원에서 채택될 확률이 높은 게 이런 경우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 그 중에 이럴 때 가장 법원에서 판결 났을 때 날 확률이 가장 높은 안을 저희가 도출해서 최종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유류분을 반환해야 되는지, 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데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속 포기하지 않았을 때도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 비교를 해서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표를. 자, 아무튼간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 분석해서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상속 포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제 민법 제 1026조 1항, 나는 청구행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아예 상속 재산에 대해서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심판문 받을 때까지. 심판문 받을 때까지는 처분행위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또 어느 이익이 있다면, 원래 상속재산은, 상속세는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일남이 10년 이전에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납부, 상속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국세청에다가 세무서에다가 상속 포기 심판 팩스로 넣어주면 알아서 정리합니다. 그쪽에서 청구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 포기함에 있어서 상속 포기를 하고 나서, 상속 포기하고 나면 이제 심판을 받으면 번복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뭐 사기라든가 뭐 강박 이런 거 이외에는 번복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사실은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하면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하기 전에, 또는 그 피상속인께서 사망하기 전에 먼저 이걸 해보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상속 포기했을 때 나에게 과연 득이 되는지, 오히려 내가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입장이 되질 않는지를 먼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 포기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상속 포기를 하시고, 상속 포기를 하시되 심판문을 받기 전에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손도 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뭐 지난번에 초과특별수익자의 상도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실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상도폭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좀 안 하니만 못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좀 충분히 비교 분석하시고 나서 선택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금요일입니다. 이제 퇴근하고 혼자 남아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